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1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남아 있어서요. 오늘은 조금 빨리 방송을 짧게 진행하면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1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상승장이었죠. 물론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는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내는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S&P 500의 시장폭, 마켓 브레스는 조금 넓어졌겠죠. 49.70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보다는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포지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16.05에 머물러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죠. 47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중립의 의견을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조금은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이미 선행을 했습니다. 53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만 더 분위기가 향상되면 과역 단계로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미주원 탑픽의 성적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미주원 탑픽이 탑 16에서 탑 22로 거듭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숫자가 증가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AI 애플리케이션 수혜주 6종목을 미주원 탑픽에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AI 수혜주가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수많은 종목들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최근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던 종목 중에서 모멘텀도 뛰어나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단단한 기업 6종목을 선정해서요. 이번에 새롭게 미주원 탑픽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스트래티지 MSTR 주식을 미주원 탑픽에 편입했습니다. 이 주식은 기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던 종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미주원 포트폴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주원 탑픽에는 넣지 않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그 투자 리스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변동성도 예전만큼 극심하지 않다. 이런 진단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롭게 미주원 탑픽에 편입시키고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미주원 탑픽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최근에 공유해드린 미주원 투자 전략의 한 가지가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액션 플랜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메가테크 중에 한 종목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주원 탑픽은요, 이제 총 22종목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22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어제 AI 애플리케이션 수혜주 6종목을 일괄적으로 탑픽에 포함시켰잖아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6종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향상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모멘텀이 갑자기 떨어지는 종목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종목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동시키면서 수혜주 6종목을요. 나중에는 2종목, 3종목, 4종목 정도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향후의 계획까지도 아울러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미주은 탑 22가 어제는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한때 미주은 탑픽에 있었던 우버가 재편입됐습니다. 어제 5.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5.2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의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4.52%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도비가 보이는데요. 어도비는 제가 미주은 탑픽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종목이고요. 어제 4.16% 상승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신규 종목입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인데요. 4.08%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3.26%, 엔비디아가 플러스 2.87, 앱 러빈 플러스 2.31, 스트래티지 플러스 2.16, 제타가 재편입됐고요. 1.98% 올라갔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1.97, UiPath 플러스 1.93, 아마존 플러스 1.74, 비스트라 플러스 0.89, TSMC 플러스 0.89, 알파벳 플러스 0.61, 메타가 0.40% 다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0.25% 올라가면서 97,990에 가 있고요.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먼저 탈렌 에너지가 0.21% 떨어지면서 마감됐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26, 그 아래쪽에 넥스트래커라는 새로운 종목이 보이는데요. 어제는 편입되자마자 0.3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지가 않죠. 어제 역시도 3.01%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0.38%, S&P 500이 플러스 0.67, 그리고 나스닥은 0.98%, 거의 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조금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나 매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다양한 무역 제한들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그의 발언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포함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3대 주가지수 모두 월요일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IC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밤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0.3% 상승한 108.3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달러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금 가격 또한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온스당 2,914.3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확대는, 즉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에 대한 발표는요. 월요일 늦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상응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역시 곧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잠재적인 악재인데요. 상호 관세가 뭐냐면 관세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한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근까지도 미국의 관세는요.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가 A라는 항목을 미국에 수출을 하면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5%, 10%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만약에 같은 항목을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게 되면요. 유럽에서는 20%, 3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불균형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라는 것은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악재가 넘쳐나는데 오히려 증시는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가 감세 연장이라든지 규제 완화, 그리고 친기업,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요,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지만 그 밖에 트럼프로 인해서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충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뉴욕에 있는 106번 글로벌 외환의 마크 챈들러가 나오는데요.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많은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둔감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전망에 대한 극적인 반응이 있었긴 했지만 일요일 밤에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브라질, 독일, 한국 등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만 있었다. 이 얘기는요, 이제 익숙해져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반응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속단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서 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그냥 블러핑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확실히 관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 변화로 이어질 요인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강력한 기업 수익 결과에 환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수익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수익 결과의 거의 3분의 2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77%의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그리고 또한 4분기 수익 결과는요,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이 전에 비해서 평균치보다 오히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버티고 있다.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 이러한 공식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실적 부분이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4분기의 어닝 보고서에서 77%의 기업이요,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요, 특히 어닝 보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닝이 좋으면 막 주가가 10%, 20%씩 확 올라가잖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생하면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멀티플입니다. 미국 주식 멀티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4.8% 위에서 형성되던 국채 금리는요, 급락하면서 이제는 4.5%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며칠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는요, 강달러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죠. 강달러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구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국 통화로 환전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채 가격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 달러 지수가 최절정을 찍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면요, 국채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은 이유로 강달러 현상은요, 미국 주식 시장에도 외국 자본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 시장도 그렇고 인기가 많아졌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면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높이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겠죠. 믿을 거는 달러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채권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미국 기업의 실적과 맞물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도 좋고,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멀티플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달러는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증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공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굉장히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리스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그 인상 사이클로 바뀌게 되면 베어 마켓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강달러 때문에 수입품 가격에 하락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 두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화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유지돼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작년에 미국 증시의 조정을 몰고 왔던 엔캐리 청산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청산은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의 국채라든지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율이 높죠. 이자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요.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요. 굳이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일본의 인플레이션까지 확인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요.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아울러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요. 미존 탑픽 중에 한 종목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메타 플랫폼주의 주가가 무려 1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메타인데요. 역사를 쓰고 있는 메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주가는 월요일에 0.36% 상승한 717.12달러로 마감하면서 1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6거래일 동안 약 17% 상승을 했고요. 이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53%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20% 이상 상승한 S&P 500 지수를 아주 쉽게 능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들어서 22.53%나 이미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올해 인공지능에 약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는 지난해 지출한 380억에서 4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추산한 502억 5천만 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죠. 자, 이렇게 시장의 기대보다 많은 돈을 지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메타는 왜 돈을 많이 쓰는데도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이 막대한 투자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킹알파 분석가 해지 믹스의 의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은요.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돈을 쓰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왜 메타만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메타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여러 요인에 힘입어서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회사의 인공지능 잠재력, 강력한 재무 실적, 그리고 체계적인 비용 관리 전략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단편적인 예로요. 메타의 매출 대비 R&D 지출 비용은요. 지난 2년 동안 30%에서 27%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매출의 성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메타의 영업현금 흐름 대비 자본 지출 비율은요, 2021년과 2022년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실적 강세로 인해서 이렇게 자본 지출이 정당화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다.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하에서요, 메타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치적 센티먼트가 주가 상승 모멘텀에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트럼프랑 지금 마커 저커버그가 어떻게 보면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실제로 메타 플랫폼의 주식은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하루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적이 갑자기 친구가 되면서 메타 주식이 오히려 센티먼트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참고로 개별 종목의 16일 연속 상승은요, 2013년 12월 10일 이후 미국 증시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10년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상승세는 메타의 기록상 가장 긴 상승세고요. 7대 기술주 중에는 가장 긴 상승세다. 여태까지 메가테크 기업 중에 이렇게 16일 동안 줄기차게 올라간 종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에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한 주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메타가 16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테슬라입니다. 2023년 6월에 13일 연속으로 올라간 적이 있고요. 애플은 2003년 5월에 12일 연속,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3년 11월에 10일 연속, 아마존도 10일 연속, 알파벳도 10일 연속,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일 연속 상승한 게 가장 긴 상승 추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메타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메타 주식의 6개월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메타 주식은 2개월 이상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안 횡보하던 주식이 상향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상향 돌파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요, 같은 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3중으로 바닥을 형성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3중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정고점을 뚫고 나갔더니 결국 이러한 상승세가 구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주가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의 성공 확률을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의 기사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는 미주원 AI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비중을 이제 줄여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7대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 기술 기업들은 현재 시장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한 기관은 이제 그들 중 일부를 매각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미터 플랫폼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어, 테슬라 등 7개 종목을 추종하는 라운드 1 매그니피센트 7 ETF 티커 MAGS는 1월 1일 이후 1%가 조금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P 500은 2.6% 상승했고 나스닥 컴파저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리버레일 리서치는 M7의 두 자릿수 증가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리버레일의 설립자인 애덤 파커는 그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전에 미국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라면 M7에 최소한 시장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했다고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견해는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고 노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애덤 파커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같은 이유로 이 그룹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성과를 제공했고 회사 특유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널리 커버되었고 거의 보편적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주가에 이미 반영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아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확실히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합니다. 그는 오늘날 M7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은 S&P 500의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M7의 현재 노출은 주식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베타 조정 기준으로 거의 45%까지 치솟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변동성은 시장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베타 조정 기준으로 보면 M7의 실제 영향력은 더 크며 약 45%에 달한다는 말. 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시장 가중치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펀드 베타 조정 노출의 거의 절반이 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파커가 지적합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자본 집약도는 파커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기업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R&D 예산에 재투자하고 있지만 M7의 매출 대비 지출 비율은 수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커의 계산에 따르면 이 그룹의 최근 설비 투자 전망과 컨센서스 따르면 매출 대비 지출 비율은 연말까지 1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물론 주주들은 일부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의 전망에 대한 반대 반응. 그러나 특히 AI 개발 비용에 대한 의문을 남긴 딥시크의 패닉과 같은 격변에 직면했을 때 정서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늘날의 대규모 투자의 수익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높은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파커는 말합니다. 또한 현재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는 M7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오류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베타, 자본 지출은 매우 확실한 미래 수익 성장과 그 성장의 지속적인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동반한다. 라고 파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망은 AI의 파괴적인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급변하는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불확실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파커가 해당 그룹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베타 조정 노출이 시장 자본 가중치에 더 부합할 때까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가 해당 그룹의 변동성에 덜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리밸런싱조차도 대부분의 월스트리트와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가가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 있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나머지 M7 주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59%의 분석가들이 애플을 매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주식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분석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바론스는 투자자들에게 2025년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딥시크 뉴스가 기술 업계를 뒤흔들었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얼마나 휘청거렸는지를 감안할 때 일부 투자자들은 값비싼 기술에 대한 보유를 줄임으로써 약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의 좋은 점은 하락할 때 매수할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저 역시 1월 27일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시크 등장으로 인한 미래 가시성의 단기적 악화. 두 번째는 투자 자금의 순환 추세입니다. 최근 AI 애플리케이션 주식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빅테크 종목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언급하는 투자 전략은 항상 상대 평가 기준입니다. 즉, 매그니피센트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M7보다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다수 발견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